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들의 발휘되어준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며 각 브랜드들마다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푸조는 거의 자동차 역사와 맞먹을 정도로 같은 시대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푸조는 단순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닌 탄생과 함께 모터스포츠에서도 잔뼈가 굵은 브랜드로 다양한 모터스포츠와 WRC 및 다카르 랠리에도 참가를 했었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르망 24시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출전을 해오며 올해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창조적인 기술과 프랑스 고유의 디자인을 통해 유럽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자 자동차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포효하는 사자 푸조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푸조 가문 15세기 프랑스 동부에 있는 몽벨리아르 지역에서 시작된 푸조 가문은 자국인 프랑스와 옆나라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을 이어주던 전통의 교류 지역 몽벨리아르에 깊은 애착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몽벨리아르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였기에 푸조 가문은 몽벨리아르 옆 수크라테라는 지역에서 제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76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자 푸조 가문의 장 프레드릭 푸조와 장 피에르 2세 푸조 형제는 1810년 가족이 소유하던 공장을 철강 주조 공장으로 전환해 열을 가해서 철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두 롤러 사이를 오가며 철을 성형하는 냉간 압연 시스템으로 강철 공구 및 제품을 생산하며 푸조의 명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푸조의 커피 그라인더나 후추통 및 강철톱 등은 기존 제품들에 비해 더욱 높은 강도를 지녔고, 이 외에도 시계가 유명한 스위스와 인접해 있었기에 푸조에서 생산된 시계 부품들 역시도 뛰어난 품질로 인정을 받으며 생활용품 브랜드로서 푸조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추가로 최초의 푸조 엠블럼은 현재와는 다르게 화살 위에 사자가 있는 형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화살의 주 원료인 강철을 그만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푸조의 이미지를 담은 것이라고 하네요. 본격 푸조 자동차의 시작. 시간은 흘러 1800년대 중반, 장 피에르 2세 푸조의 손자이자 에밀 푸조의 아들인 아르망 푸조는 프랑스 엘리트 대학 그랑제코린 에콜 상트랄 파리에서 학업을 마치고 영국에서 여행하던 도중 많은 영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자전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1882년 영국에서 프랑스로 귀국하자마자 아르망 푸조는 그의 사촌인 외젠 푸조와 함께 푸조 형제라는 뜻의 푸조 프레르 NS라는 기업을 설립해 그랑비라는 대형 자전거를 생산하며 자전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마차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자전거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나름 잘 팔리게 되었지만, 아르망 푸조는 좀 더 비전 있는 자동차 쪽에 관심을 돌리며 증기기관 차량 전문가인 레옹 세르폴레와 함께 증기 엔진으로 달리는 3륜차 세르폴레 푸조를 만들어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를 했고, 그렇게 푸조 자동차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기 엔진은 요즘의 전기차처럼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컸으며 무엇보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아르망 푸조는 석유 엔진만이 안정적이고 가벼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1890년 메르세데스 벤츠의 설립자이자 자동차 개척자인 고틀리프 다임러를 만나 다임러 라이센스하에 엔진을 공급받으며 내연 기관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자동차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시대이니만큼 아르망 푸조는 이를 알리기 위해 당시 유명 자전거 대회인 파리 프레스트 파리 사이클 대회에 자신이 만든 자동차 타입3를 출전시키며 이목을 끌고 싶었지만, 이에 대회 측은 안전성이나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연 자동차의 출전이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될 수 있다며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푸조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그저 최후미에서 주행만 하는 것을 제안했고, 결국 타입3는 왕복 2200km의 거리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며 프랑스에서 자동차의 시대를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1894년에는 최대 출력 3마력인 타입7을 만들어 증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및 휘발유 자동차 등 각종 자동차 102대가 참가한 세계 최초의 모터스포츠 파리 루앙에서 평균 시속 20km로 달리며 당당히 우승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승의 기쁨도 잠시 아르망 푸조는 다임러와 협력 관계 속에서 꾸준히 엔진 개발을 해왔지만 다임러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1896년 다임러와의 관계를 처분하고 푸조만의 자체 개발 엔진을 개발하면서 자동차의 생산량을 늘려 더욱 자동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의 동업자였던 외젠 푸조는 자동차에 너무 적대적이어서 이를 반대했고 결국 이 두 사촌은 갈라져 아르망 푸조는 자신의 고향 근처인 소쇼에 자리를 잡아 자동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고 외젠 푸조는 기존 공장을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조가 다임러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드디어 푸조가 가솔린 엔진을 독자 개발해 타입 15라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이 타입 15는 프랑스 자동차 판매량의 무려 25%나 차지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후에도 푸조 자동차는 볼 베어링을 시작으로 크랭크 축과 캠샤프트, 드라이 선프 등 여러 신기술을 탑재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 기술력으로 자동차 제조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르망 푸조는 자신의 뒤를 이어 푸조를 이어나갈 마땅한 상속자가 없었기에 1910년 외젠 푸조와 다시 손을 잡아 합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경영에서 물러났을 때인 1913년에 푸조는 연간 10,000대의 자동차와 80,000대의 자전거를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전쟁에서의 푸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푸조는 군용품 생산 공장으로 변경되어 장갑차와 자전거 그리고 포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기와 군용 차량을 납품하는 업체가 되었고 이를 통해 푸조는 대량 생산 경험을 쌓으며 막대한 자본까지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갑자기 불어닥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푸조는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인 푸조 202를 만들어 반등에 성공했고 그 힘으로 202, 302, 402, 601 등 점점 차급을 높여가며 브랜드의 존속까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점령했고 독일군은 르노와 푸조의 군수 생산까지 강요하며 압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르노는 나치의 명령을 따랐지만 당시 푸조를 이끌던 장피에르 3세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의 공장까지 폭발시켜버린 뒤 레지스탕스에 가담해 적극적인 후원자로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치는 장피에르 3세를 체포해 총사령을 선고했지만 당시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포르쉐 박사가 개입을 하며 간신히 목숨을 지키게 되었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르노의 창업주 루이 르노는 나치 협력자로 체포당해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 반대로 애국자였던 푸조는 재기에 성공하며 같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시트로엥 지분까지 흡수해 푸조 시트로엥의 합작회사인 PSA를 거쳐 오늘날의 스텔란티스 그룹까지 오게 되었죠. 사자의 송곳니가 생각나는 헤드램프와 발톱 자국을 형상화한 리어램프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같이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보여주는 푸조의 자동차는 확실히 푸조를 상징하는 사자의 모습이 차량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나름 매력이 있는데 이런 멋진 역사를 지닌 푸조가 르망 24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